그러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정치인 김문수는 도대체 누구인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신선한 인물로 그동안의 야인 생활도 적지 않게 했기 때문에 신선한 인물로도 알려진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는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 믿었습니다. 저리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그러니까 과거 본인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을 때 과정을 유세 과정에 설명한 김문수 후보인데요. 나경원 의원님, 아까 2004년에 지금의 이제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공천관리위원장이었을 때 공천관리위원이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처음 만나신 겁니까, 김문수 후보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에 국회 처음 들어왔고,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고요. 예. 일을 처음 같이 해본 건 2004년이 처음입니다. 공천관리를 합니다. 네, 예. 그 정치인 김문수 말고 나 의원께서 보셨을 때 인간 김문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정말 반듯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꽃꽃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정말 반듯하신 분이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깨끗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도지사 하던 시절에 도지사 공간에 가면요. 벽에 공간의 이 거실 벽에다가 크게 현수막처럼 붙여놓으셨대요. 뭐라고 써놨냐면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청렴 영생 부패 즉사. 네, 그러니까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예. 부패하면 즉사다 이렇게 예. 써놓으시고 그 당시 부지사 한자로요, 한글로요? 한자로 써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후보를 확정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사필 규정, 그다음에 독재 필망, 그러니까 독재는 필망. 민주 영생 뭐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정당 개혁인가 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되면 입법부 전부 가졌지 대통령까지 먹으면 독재 국가다. 그러면서 독재 필망 민주 영생 쓰셨는데 그 영생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청렴 영생 그리고 부패 즉사 그래서 오는 부지사한테 이거 봐라. 꼭 머리에 넣어라. 그래서 보면 정말 청렴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 포상금 10억 원도 안 받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약간 가짜로 받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늘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받으시는데 그럼 재산이 많으신가? 제가 보니까 새 후보 중에서 지금 재산 신고 꼴찌시더라고요. 정말 청렴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 너무 안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그동안 정말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도지사로서 정말 업적을 많이 내신 것. GTX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성남 평택에 삼성 반도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유치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수도권 통합 요금되고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업무 성과 있다. 그래서 딱 비교하니까 저희는 인물로 들어가면요. 저희가 압도적이다. 다만 좀 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엊그저께도 저 법카 유용 문제로 법카로 초밥 드시고 하신 걸로 150만 원 받으셨잖아요. 아직도 법카 유용으로 이재명 후보는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간을 정말 맡겨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다. 또 업무로 보여주는 성과 저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인물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 후보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저쪽 후보는 그동안은 워낙 얼마나 본인들이
이 지금 국회가 이렇게 망가진 게 예. 이재명 후보 가리려다가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동안에 이제 묻혀 있다가 하나하나 다시 이제 드러나면 저희는 뭐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쭉 들었고 다만 이제 아까 그 유공자 발언 뭐 가짜로 돈 받았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으니까 뭐 너무 단호하실 필요는 없어서 제가 본질은 아닙니다만 약간 순화를 할게요. 네, 예, 그런 분들도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전부 그렇다는 말은 근데 이제 전혀 아니에요. 아까 사자성어 2개 합쳐놓은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어려운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렴영생 부패즉사. 이 청렴과 부패를 본인이 어떻게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박성민 대표님 이번에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의 어쨌든 타협하지 않고 꼿꼿하고 본인이 물론 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말 바꿨다는 논란은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꼿꼿함과 그 줏대 있는 과정들이 이번 단일화와 최종 후보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강점과 약점으로 동시에 일어났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김문수 후보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 지가 35년도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잘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은 그 인생을 보면 이제 뭐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할 때 김문수가 있고 뭐 신화적 인물이죠. 그거 청계 피복노조부터 또 뭐 각종 그 노조위원장을 했고 선호련 의장할 때 잘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 심상정 의원 잡기에서 고문하는 걸 버텨냈다는 그 신화 같은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민중당이란 걸 좀 하다가 민자당,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에서 픽업돼서 들어와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아까 공천심사위원장 할 때 2004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요. 김문수, 이재호 두 분을 굉장히 그 존경합니다. 존중. 이번에도 그런 게 좀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이재호, 김문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냐 했더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저격수를 3분이 같이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이재호, 김문수가 저격수라는 게 뒤가 뭐 찜찜하거나 뭐 아까 부패하거나 뭐 흠잡힐 게 있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극도로 조심하는데 이재호, 김문수는 보니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 같고 아하. 아무리 파고 들어와도 뭐 걸릴 게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3번째입니다. 3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분 이제 뉴라이트가 좀 돼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세게 말씀하시는 과정에 201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자유통일당 또 광장의 정강훈 목사와 연결되면서 예. 그것이 이제 그 자유통일당 대표 뭐 이렇게까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기를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된 거 아니냐. 자유통일당이나 뭐 한교안 이런 분들하고 빅텐트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뭐 깨끗함, 소신, 그다음에 뭐 아주 뭐 절대 굴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굉장한 강점인데 예. 그 이념적 경직성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중도층을 잡으러 갈 때 그렇게 유연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탄핵에 대한 얘기, 또 뭐 비상겸에 대한 얘기, 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애들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걸 다 표현하는 분입니다. 원래 캐릭터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와중에도 경선 와중에도 뭐라 그랬냐. 언론사랑 인터뷰하는데 자유통일당 문제가 나오면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통일당과 연대해야 된다. 또 한동훈 후보하고 최종할 때도 한덕수 후보하고 할 때 필요하면 뭐 강경 세력하고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돌려서 피할 수도 있는데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게 장점이자 전 약점이라고 봅니다. 표 계산을 하지 않는 게 그 계산은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1, 2, 3기의 인간 김문수, 정치인 김문수 중에 지금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부각이 되는 게 3번째. 그러니까 이 야인 생활이 길어지고 어쨌든 그 아스팔트 우파와 결합한 그 부분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탄력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는 거죠. 만일에 그 첫 번째 운동가였을 때 민주화 운동가였을 때 김문수 또 개혁 정치인으로서의 김문수라면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3기에 그 야인으로 있을 때 지금 한 10년간에 예. 있었던 문제를 지금 전부 다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1기, 2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3기 김문수가 갖고 있는 그 약점, 뭐 그 약점도 소신에 의한 겁니다. 이분은 뭐 예.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예. 이게 관건이죠. 사실 이제 그때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요. 예. 아니 제도권에 안 계시니까 밖에 있었던 세력들에서 활동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 우파라고 소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예. 어쨌든 체제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체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오히려 또 이제 강한 어떻게 보면 이 지지 세력으로부터도 강한 또 힘을 받아야지 거기서부터 또 출발해서 중도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중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집토끼들이 그래 해봐 하고선 손 놓으면 선거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토끼들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그것이 확실할 때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집토끼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의원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제 이번 선거를 어떤 선거로 규정하느냐.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과 정권 교체에 방점을 찍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정권을 다시 창출하면서 체제 전쟁 측면에서 부각을 시키면 김문수 후보 많은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치르겠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선거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그렇죠. 결국 선거는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누구한테 나라를 맡겼을 때 우리가 안심할 것이냐 할 때 결국 부패한 세력,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청렴하고 성과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원할 것이냐로 가면 저희는 국민들께서 지금 사실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갖다가 없애는 그런 형법을 만들고 형법 개정안을 만들고 예. 또 뭐 했습니까? 이 재판 받다가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한다는 걸 만들고 그동안 방탄을 위해서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탄핵 30번 하다가 이제는 또 법으로 대통령 되면 사실상 면제되는 이러한 법을 만드는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결국 그런 쪽의 프레임으로 바뀐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과거에 대한 청산보다는 미래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이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가지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하나는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이다. 실제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는 거는 대법원이 법적으로 이분은 사실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라고 사실 대법원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행정권까지 다 가졌어. 입법 행정 다 갖고. 예. 그러면 총통 같은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년 전에도 이걸 그대로 갖고 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년 전에도 이미 그때도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 그대된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3년 전에도 이미 다 제기가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지금 재판까지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의석은 그때가 더 많았어요. 민주당 의석이.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일각에서 저렇게 많은 민주당 의석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라는 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 사법 리스크도 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거죠. 유권자들이. 그러면 그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잘했으면 되는데 이게 하여튼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끝나고 실패한 정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걸 꺼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실 법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 이게 얼마나 타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요. 3년 전에는 그 문제를 꺼냈는데 위험하다, 이 사람의 법적인 문제가 많다라는 걸 공격을 했을 때 예. 우리 쪽 후보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과 또 김건희 여사에 배우자에 대해서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격을 했었습니다. 뭐 줄리니 의혹부터 시작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둘 다 뭐 복잡해 이렇게 묻혀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민주당이 지금도 그때도 똑같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그때 민주당은 그 다수당이었지만 그런 횡포를 부린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뭐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든지 뭐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적어도 입법부에서 적어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지면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물론 계엄을 하고 잘못했지만 계엄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 과정에 이른 동안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다 목도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다 갖고 정말 저런 위헌적인 법안도 저런 방탄적인 법안도 통과시켜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이슈가 다른 이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후보의 청렴성, 도덕성, 성과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이제 저처럼 연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 50대 이상 이 정도까지는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충 알 거예요. 정말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뭐 전설이었고, 그다음에 또 그 어려운 지역에서 부천 그 지역에서 그 3선을 했고 경기도지사 재선을 했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간에 그 광장에서 아스팔트 벌어지면서 머리 삭발하고 예. 막 정말 뭐 이상한 말 이렇게 내뱉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각인된 사람이 젊은 층에는 더 많을 거예요. 이제 40대 이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래 김문수 그런 사람이었지. 그래 경기도지사 할 때 정말 잘했어. 예. 하는 상기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랬어? 그런 사람이었어라는 새삼스러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그의 청렴한 것과 어떤 뭐 정직하지 못한 모습과 상대니까 선거는 상대적이니까 대비시가 중요하지만 과거의 유능함을 끄집어내서 우리 사회에 닥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뭐 말이지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그 부천 소사에 나가서 박지원 지금 민주당 의원을 꺾었거든요. 예. 거물을 선거운동을 뭐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는 경선에 출마했었거든요. 예. 그 뒤를 보면 2016년에 대구에 그 김부겸 후보랑 붙어서 아주 크게 대패를 하고 예. 2018년 탄핵 이후에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왔어요. 그때도 이 득표의 한계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당 연결되고 이 과정이 최근에 우리가 봤던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개혁 정치인 김문수 또 민주화운동가 김문수는 그 전설이고 예. 그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개인적으로 예. 그 아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그 강력한 후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 1등으로 부각된 것도 보수층들이 그냥 몰려서 이제 그 지지를 해줘서 된 거고 마지막에 경선에서는 역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더 경쟁력의 후보들이 사실 전 있었다고 봤는데 예. 다 끝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숙제는 이걸 겁니다.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었던 가려졌던 그 강점들, 잘했던 거, 몰랐던 거를 얼마나 더 부각시키고 그동안에 조금 최근에 드러났던 걸 얼마나 완화시킬 거냐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될 텐데 무조건적인 이재명 후보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데 어떻게 찍어주냐 이것만 갖고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대비해서 어떤 청렴성 이런 부분하고 성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특별한 성과가 손에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GTX 문제, 수도권 요금 통합제, 또 삼성반도체 기업 유치한 것 정말 성과로 보여주는 걸 얘기해야 되고 저는 그 최근 행보는요.
그것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 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특히 30, 40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50대 이상도 뭐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셨는지 어쨌는지 그냥 늘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야에서 제도권이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라도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신 것 이렇게 보면 맞고요. 또 그런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또 폄훼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폄훼 안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백지 후보다. 그래서 지금부터 백지 저희가 후보요? 백지 후보. 예.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특별히 김문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히 우리가 색깔을 입힐 수 있고 거기에서는 장점을 우리가 부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자꾸 뭐 좀 말을 바꿨다 그러시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무슨 어느 인터뷰 하나에서만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5월 10일 전에 후보 등록을 전에 이제 단일화하겠다는 말씀을 어느 신문인가 한 번 딱 얘기한 적이 있고 어느 다른 언론사에서는 시기를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너무 말 바꿨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니 그러면 우리 지도부가 잘못한 것이 후보 등록 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꼭 해서 국민의힘 배지를 누구를 달아줄 거였다면 3차 경선을 더 빨리 끝냈어야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 새로운 경선에 검증을 할 시간을 충분히 줬어야 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만을 비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지 후보 그러니까 호감 비호감도 앞으로 한 3주 동안 채워가기 나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